라로셸에 모인 위그노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내부적 안정을 도모한 루이 13세는 그의 신임 속에 합리적 내정과 실리적 외교를 펼친 리슐리에를 통해 왕권 및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이루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중요한 과제들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유럽은 사상 초유의 국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으니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과연 프랑스에도 번져오고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안정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선출된 페르디난트 2세는 반종교개혁을 시행하며 전 국민에게 로마 카톨릭을 강요했고, 지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부터 보장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위협당하자 제국 내 개신교 국가들이 일제히 저항하며 그들의 자체적인 황제를 선출했는데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유럽의 각국이 제국 내 신국유편에 각각 참전하면서 이 사태는 초기 내전에서 점차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최후의 종교전쟁이자 서양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평가되는 3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중 루터교를 신봉하며 제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독일 내 신교파 진영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크리스티안 4세가 이끄는 덴마크군의 경우 국유파의 명장 발렌슈타인에게 연전연패하면서 끝내 대열에서 이탈했고, 북방의 사자로 불렸던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경우 천재적인 전략 전술로 승승장구했으나 끝내 전사하면서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긴 스웨덴군 역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국 내 신교파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는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인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까지 국유파의 페르디난트 2세 황제를 지원하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을 중심으로 한 제국 내 국유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어 갔는데요. 한편 이 당시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치하에 있던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임에도 라이벌 합스부르크 세력의 확장을 경계해온 만큼 같은 국유가 아닌 오히려 신교 진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고, 이 전쟁이 본래 종교 문제로 시작되었음에도 점차 세대결, 진영대결, 즉 정치적 주도권의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엄연히 카톨릭 국가인데다 리슐리에 역시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던 만큼 다른 국가들처럼 제국 내 신교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고, 마땅한 기회를 살피던 중 프랑스의 보호를 받던 한 대주교가 스페인군에 사로잡힌 것을 핑계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30년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둘러싸여 있는, 즉 양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지리상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었고, 동시에 세 방향에서 전쟁을 벌여야 했던 그들은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전개하던 북쪽의 네덜란드 공화국과 동맹을 맺는 한편 역시 스페인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서쪽의 카탈루냐를 지원했고, 스웨덴과 군사동맹을 맺어 동쪽의 합스부르크군을 상대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만큼 전쟁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두 합스부르크 왕가의 연합군에게 거듭 패배하면서 마침내 수도 파리까지 위협당하는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리슐리에조차 재상직 사임을 표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대신들은 파리의 함락 위기 속에서 일단 후퇴할 것을 호소했으나 루이 13세는 이제껏 그의 삶의 행보가 이미 범상치 않듯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냉철함을 보이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왕의 결의에 찬 모습에 용기를 얻은 리슐리에는 왕과 함께 직접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밤낮으로 투쟁했고, 각지의 구원군이 도착하면서 끝내 기적적으로 파리를 지켜낸 것을 넘어 가까스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승기를 잡은 프랑스는 다시 반격에 나섰고, 당대의 명장인 콩대공 루이 2세와 튜렌 자잭의 활약 속에 로크루아 전투에서 스페인의 대승을 거둔 한편 네르틀링겐 전투에서 역시 제국군에 승리했는데요. 여기에 동맹군인 스웨덴 역시 제2차 브라이텐벨트 전투와 얀카우 전투에서 연달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긴 30년 전쟁은 신교파와 그들의 동맹군, 즉 프랑스 스웨덴 동맹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으로 평가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 스위스 등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들이 일제히 독립했는데요. 나아가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생활이 종교적 교리에 사로잡혀 있던 중세적 질서를 완전히 끝장냈으니, 이것은 프랑스의 상승과 독일의 몰락 속에서 민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 근대적 국가관이 허물어지고 외교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탄생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 최후의 대규모 종교전쟁인 이 30년 전쟁에서 가톨릭국인 프랑스가 신교 측으로 참전하여 끝내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허용된다는, 즉 허황된 명분을 쫓기보다는 실리적 결단을 취해야 한다는 통치자가 가져야 할 실용적 태도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발로아 왕조 시절에 많은 군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루이 13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한 리슐리에는 18세기부터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유럽 국가들 간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같은 카톨릭 국가임에도 유럽의 패권을 위협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세력 확대를 막으려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유연성에 대해 프랑스 내 강경 카톨릭 세력들은 리슐리에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고 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리슐리에는 그가 조직한 비밀 경찰대를 통해 이들을 색출하고 강력히 처벌하면서 통치 권력에 매서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프랑스의 번영을 위협하는 합스부르크에 대한 약화, 일명 이 독일 견제라는 외교 정책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루이 15세 시절 독일 견제의 주체가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센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진 일명 동맹의 역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프랑스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독일 전체가 만약 완전히 통일된 정치 체제를 이룬다면 그 힘이 어마어마할 것임을 예감하고 미리 그 중심이 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 것이었으니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갈라지고 쑥대밭이 되었을 때 통일되어 있던 프랑스는 반사 이익으로 명실상부한 유럽 최강국의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우려대로 훗날 그들이 나폴레옹 전쟁기를 지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 제국을 이루었을 때 실제로 그들은 프랑스의 군주제를 붕괴시킨 보불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20세기 제1, 2차 세계대전을 연달아 일으키며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편 이 치열한 30년 전쟁이 끝나기 6년 전으로 돌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끈 프랑스의 두 기둥 리슐리에와 루이 13세는 승리의 영예를 누리지 못한 채 각각 1642년과 1643년 5개월 간격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 일평생 프랑스의 영광만을 쫓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일평생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프랑스의 전성기를 구가한 군주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